넷이서 모여서 직원들이 아닌 프리랜서 셋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9시면 우리 박정호 기자가 핫스팟 시작하는데 오늘은 또 휴일이잖아요. 대체 공휴일이라 오늘 집에 쉬고 계시고요. 아이를 돌보고 계시고 제가 대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9시에 두 분이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시작하기 전과 너무 다르신데 김지호 대변인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마이 TV의 새로운 물, 예. 최진봉은 고인물, 김지호는 새로운 물. 타도 최진봉. 동감. 노영희 변호사님과 오늘 최진봉 교수님과 공격적인 대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싶었던 빨리 거예요. 들어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들어오셔야 힘을 됩니다. 모아주세요. 네. 오늘 최진봉님의 최진봉을 타도해내자. 고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확 밀어버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고이기만 한 게 아니라 흑탕물이야. 흑탕 물었습니까? 고여 있는 흑탕물. 아 진짜 짜증나. 누런물. 아 그래 누런물 괜찮다. 이분들이 왜 이러세요 시작부터? 왜 그러겠어 우리가 잘해 평소에 우리한테. 그동안 이 고인물에 제가 눈치 보고 산 게 거의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렇지, 이제 저도 그렇지. 컸습니다. 그렇지. 그래 너도 고인물이야 이제. 자 노영희 변호사. 김지호를 살리자. 노영희 변호사는 그 밤에 저랑 또 같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맘대로 해 이제. 나 알겠습니다. 지겨워. 뭐만 하면 자, 아주 정말. 자 먼저 네. 지난 주말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은 지난 주말에 이제 방송하러 나가셨잖아요. 현장에 가셨잖아요.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그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어떤 3.1절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이렇게 담요로도 두르고 네. 굉장히 소품을 많이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참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제 한 집회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또 좀 비가 왔어요. 맞아요. 비가 근데 왔죠. 비가 오는 중에서도 예. 한 10만 명 넘게 그 안국역에서 경복궁까지 인파가 많이 몰려서 예. 아직도 탄핵 열기가 뜨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현장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예. 그런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 그런 분들이 오셨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그분들이 막 난입을 하세요. 난입을 했군요. 30명씩 막 난입을 해서 막 째려보고 가고 뭔가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를 바라는데 조금 이제 그쪽도 가까운 곳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분위기는 좀 삼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집회 현장 토요일 날. 아니 저는 네.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셔서. 네, 근데 예.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서 막 과장 광고하는 게 너무 기분이 보도에서 나쁘더라고요. 예. 매일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명이 모였대 광화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아니 그냥 1,000만 명 모였다 그러지 왜? 5천만 명 모였다 그러지. 서울 시민만 해도 933만 명인데 5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거기다가 딱 붙이는 내용이 윤석열이 고마워한다. 뭐 이딴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러면서 또 꼭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탄핵 찬성 집회는 10분의 1도 안 나왔다. 이 대표가 예. 뭐 그렇게까지 나오라고 그냥 막 애를 썼는데도 사람들 안 나온다. 이게 뭘 의미하냐.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아니 그 탄핵 반대 집회는 예. 버스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동원된 버스가 정말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 버스들이 그냥 다 장사진을 쳐가지고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하고 광화문에서도 했는데 대부분 동원된 그런 버스들이 많았고 제가 말하는 건 뭐 특정인이 돈을 내고 동원했다기보다는 종교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모아서 온 거고 민주당하고 야5당이 주최한 그 집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뭐 민주당원들 일반 시민들이 다 모여갖고 집회를 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것도 웃겼잖아요. 근데 그 버스 동원된 버스에 3만 원씩 내고 참가비를 네. 3만 원씩 내고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예. 점심을 줬대요. 근데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밥하고 김치만 주고 네. 또 다른 거에는 뭐 밥하고 뭐만 주고 반찬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먹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60만 원짜리 네, 건강식품 물건 팔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또 설교하고 찬송가 부르고 막 이랬다는데 개신교를 내가 참 좋아하지만 이분 네. 빼놓고 근데 왜 개신교 분들이 다 이렇게 주축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해봐요 계신 목사로서. 내가? 응. 아니 거기에 온 분 뭐 정광훈 씨나 뭐 또 네. 손현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아니 그렇게 그러면서 생각해요. 서로 자기네끼리 또 쟤네가 틀렸다 그러고 또 자기네끼리 싸워. 서로 서로 싸워요. 어. 세력 싸움 하는 거죠. 그거는 세력 싸움도 뭐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금권, 헌금, 돈 때문에. 이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요 세력들이 슈퍼챗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헌금이라는 수익 모델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 정광훈 목사가 혼자 다 독점했는데 독식했는데. 아 요게 돈이 되네 하니까 세이브 코리아가 좀 끼어든 그 형국이고 또 그치. 보수 유튜버들도 실제로 보면 욕을 한다든지 네. 폭력 행위를 하면은 막 그 100만 원, 200만 원씩 슈퍼챗에서 터집니다. 아 폭력을 하면 폭력을 하면 어. 그 욕설을 하면 막 그게 좀 올라와요. 한번 특히 막 해봐. 저 최진봉 한번 해봐요. 뭔 소리예요? 개신교로서 욕설하면 내가 욕을 왜 슈퍼챗이 해요? 쏟아진다는 거 아니야? 진보 유튜버에서는 욕을 하면 퇴출에 당하죠. 다시는 못 나오죠. 이게 좀 차이입니다. 진보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퇴출에 당합니다. 야. 야 노영희 변호사님 이렇게 보내시려고. 여기에 수정님께서 네. 흥진봉 교수님 최고예요 이랬었거든. 감사드립니다. 진봉 교수님 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흥진봉 교수님이 뭐죠? 흥이 많다는 얘기였죠? 누가? 네. 지금 피곤해 말이 보이시는데. 안 되는 참 소리다. 어제 제가 이제 10시 여기서 방송 10시까지 방송 밤에? 야, 그리고 아침에 진짜 또 고인물이 일어났어? 많네. 여기서 주무시지 그랬어요. 여기서 자라고요. 아 진짜 학교 수업은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거 지금 맞아. 이제 계약했잖아. 아무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공격하려고 본인 방송이니까 좀 본인 방송 가서 봅시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 37명이 네.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이들 중 반갑다. 일부는 또 정광훈 집회까지 갔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 그 가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 서촌호 국회의원이 헌재, 예, 선관위, 공수처를 처부수자, 이런. 처단하자. 예. 현직 국회의원이 이 말을 했는데요. 서촌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이자가 예. 아주 과거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 경찰에 근무했을 때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맞아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에 1년을 받은 처벌 받았죠. 그런 자인데 음. 2024년 윤석열 내란 수계가 사면 복권을 해줘서 맞아. 국회의원이 된 자입니다. 아주 죄질이 정말 흉악한 자인데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돼서 막말을 마구 퍼붓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범죄 혐의 때문에 못 나오게 돼 있었는데 못 나와야죠. 사면권에서, 서촌호. 네. 예, 짜고 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거기 나온 사람들 발언 노영희 변호사 들으셨죠? 아 나는 요즘에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쳐 돌아가나 봐. 난 김문수 국민의힘 그분 이제 무슨 장관이잖아요. 지금 현재 장관이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어쨌든 의원이 당신이 왜 1등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나라가 이상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나라가 이상해서 나라도 나가서 도와야 된다. 뭐 야. 그런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마디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참 그래도 정확히 자신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다 나오네요. 예. 영일님의 회원가입 대신 영일님 거 읽어줘 보세요. 김영일님 뭐야? 회원 가입 기간 오마이TV 회원 가입 기간 6개월 그러네. 이거 김주호 고맙죠, 이런 분들이. 대변인님 뭐야? 투덜 진봉성님 영희 누나 감기약은 드셨나요? 오늘은 노복만의 독재를 찬양합니다. 들었죠? 저녁에 가서 봅시다. 네. 어쨌든. 김영일님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뭘. 무미건조하게 읽고 넘어가면 어떡해요? 영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 빼고도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메시지 보낸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아 김영일 예. 미쳤다 진짜. 아, 근데 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내란 속의 그 망상이 좀 그 망상도 전염이 되나 봐요.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무슨
진짜 저는 이 사람들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서 구속까지 됐는데 그리고 본인 때문에 군에 있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구속되고 직무 정지되고 기소된 사람 빼고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군에 있는 지휘관들 하급 장교까지요. 상부에서 나한테 명령을 지시하면 내가 따라야 하나?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따져야 되나? 이게 정치적 명령인지 아닌지 이게 좀 의심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군의 준비 태세가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이런 군을 망가뜨리고 군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도탄에 빠뜨린 자가 지 하나 살자고 또 막 편지도 보내고 맞아요.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국민의힘 당이 그냥 내버려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몇몇 의원들이 가서 막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아니 왜냐면 김용현 같은 사람은 장관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그런 사람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원색적인 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옥중에서 자기가 그것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엄청나게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이고 자기네 당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당이라면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희희낙낙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부끄럽다. 우린 정말 반성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더 이상 그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더 이걸 부활동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이 국회의원들도 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말에 따르면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인사를 생각하는 꼭 거지, 전해달라.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술을 끊어가지고 그래서 혈색이 건강하다. 좋아졌대요. 그리고 뭐 알코올성 치매도 술을 끊으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뇌 기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혈색이 그래서. 좋아지고. 돌아왔는데 왜 자기 잘 있다고 사람들한테 이러냐고요. 지금 맥락을 못 짚어. 질문의 요지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왜 그 안에 들어가 맥락을 있으면서 못 짚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동질하고 있는 이게 지금 질문의 요지잖아. 근데 뭐 내가 정상으로 돌아와? 알코올성 치매가 좋아졌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어디 술 먹었지?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아니 공격이 피하 아니라 구별이 안 정신 되네. 좀 차려봐 시야 지금. 구별이 늘 이렇게 해요? 네? 오늘마다 이래? 고인물은 좀 조용히 계십시오. 알아서 지금은 노영희 시대이기 그래, 때문에 그래. 제가 노영희 변호사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지금 생긴 방송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최진병 교수님 언제 한번 저 꽂아준 적 있어요? 있는 방송도 정리하게 만들고 말이야. 노영희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노영희 그렇지. 변호사 때문에 그냥 스픽스도 나가고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조가 최고야. 그래서 공격을 해도 아이 제가 새겨 들어야죠 충고를. 노희 변호사님 맞는 말씀하셨죠. 내가 맥락에 나가서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술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는 좀 예. 정신이 헷가닥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뭐 평상시에도 사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 100명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 김상욱 의원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제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의 길을 제대로 짚어주는 게 저는 김상욱 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조기 대선은 포기한 게 아닌가. 내가 이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윤석열이 저렇게 일을 저질러 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그런데 내가 저지른 또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또 스폰을 받고 유착 관계를 했으며 불법을 자행했겠습니까? 그럼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당권을 잡아야겠다. 당권을 잡아서 내가 그 윤석열 지지자, 극우 지지층과 끝까지 성벽을 쌓고 싸우겠다. 그런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잘못된 빌드업인 게 네. 진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건전한 보수층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할 수도 없고 용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대요.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비밀사항이라고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분들끼리 그렇게 막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만 하는 김지호가 저렇게 말을 해주니까 더 믿음이 가고 네. 더 신뢰가 쌓이고 아니 진실돼야죠. 진실되고 새로운 사람이 물이기 진짜 때문에 훌륭하고. 고인물은 거짓말이 아니 있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김지호 대변인을 진짜 좋아한대요. 저 사람 옛날에 막 발음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했대요. 야, 너는 발음만 좀 그만해라.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랑 성남시장하고 막 이럴 때 계속 민원 놓고 막 괴롭혔대 이 사람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통 최진무 같으면 저 인간 잘라 어떻게든 해봐 막 이랬을 거야. 근데 딱 이재명 대표가 저 사람 진짜 옳은 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딱 영입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발탁하고. 내 말이 맞죠?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내 앞에서 면전에서 즐거운 말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잘 쓰라고. 오마이 TV의 캔디 이라이자. 그렇지. 이라이자 캔디. 이라이자. 괜찮아. 이라이자. 괜찮다. 야, 진짜. 뭐? 자, 계속 참고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여기 자, 읽어 들어야 빨리 뭘 슈퍼챗 이거 오시- 본인이 읽어? 아니 본인은 슈퍼챗 읽어주는 전문이잖아. 왜 안 해? 김영일님 동훈아 너랑 동갑이니 말 깐다. 이쯤 되면 당이 미쳐가는데 쓴소리 안 하고 이재명 대표님께 헛소리하고 있느냐? 영희 누냐 김계소리와 나경원 김민전 어찌했을까나 이랬어요. 네. 김계리 변호사 얘기하는 그런가 봐요. 또 김계리, 나경원, 김민전. 야 이제 쓰리스타군요 여자들이 이 분야에서. 근데 집회에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 동성애적 진짜? 발언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막 그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막 욕을 하면서 네. XX 욕을 막 하면서 여자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진짜. 최소한의 품격도 없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런 폐악질을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민주당 지도자들과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우파적인 그런 어떤 성장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172석이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혹시 정권을 잡았을 때 좀 윤석열처럼 막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을까? 또 내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까? 막 증세를 좀 싸가지 없게 그냥 싸가지 없게 국민을 탄압하면서 뭔가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윤석열과 반대되는 정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강화하고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뭐든지 대화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공론화 과정이고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우 세력들 지금 뭐 검찰, 경찰, 군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다시 올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요새 막 되지도 않는 말을 해요. 뭐 임기 단축, 3년 후에 그만두겠다. 3년 후에 그만두면 공무원이 그 대통령 말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레임덕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불안을 조성하는 발언들을 막 어떤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저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국가를 운영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당선 가능성이 없어. 내가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음 대통령도 레임덕이 되게 조기 레임덕이 되게 유도를 하고 있다.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이 사람 진짜 역할이 없어요. 네? 최진명 교수가 역할을 안 하고 시간을 제가 드립니다. 가만히 그냥 에너지를 이러고만 충전할 이러고만 있는 에너지를 거예요. 한번 역할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보자. 진행을 어떻게 하나 보자.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야5당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발언하셨거든요.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정확히 발언하셨어요? 뭘 본인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빨리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해봐요. 어떻게 들었냐고. 뭐라고? 난 잘 들었어요. 공부를 좀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아니 무슨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 사실은 그게 없다. 나는 이 방향성도 매우 좋고 좀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당이 못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인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관심 분야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대처하는 것들을 보거나 같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연평해전 먹고 관련된 연극 같은 거 어제 하나 보고 와가지고는 앞으로 안보와 뭐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안보랑 보훈보다도 이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말 한 역사가 하나도 없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두루 지금 현재 현안에서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부각을 시키고 더 잘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은 사실은 지금 조용히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네. 조용히 지금 준비 중이고 각종 어떤 위원회나 그 다음에 전국적인 조직이 마구 발대식을 뭐 한 달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동훈처럼 요란하게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게 아니라 당과 지지 세력들은 아주 조용하게 조직적으로 발대식을 하면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요새 또 책도 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책을 내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폭로했잖아요. 나를 그만두라 그러는 게 한 번이 아니었다.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도 그만두라고 얘기했었고 김건희 씨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 이런 걸 폭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뭐 윤석열 내란수계가 잘못을 해서 긴급 체포돼서 구속도 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씨 일가도 사법 당국의 법의 단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누구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의 지도자 반열에 올랐는지 본인이 좀 인간적으로 성찰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책 한 권 더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폭로할 필요가 있었나? 참 이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자 인간성이 썩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법치를 너무 이 사람들이 몰살하려고 하니까 한동훈은 그래도 그 법치주의 말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덜 얘기해서 그나마 전 다행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집회 같은 데 나가서 하는 말이 이 수국의 탈을 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냐, 보수의 탈을 써가지고 심각하죠. 헌법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도 안 되는 반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이 지금 현재 이 보수나 이 극우로 흘러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좀 제발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한동훈은 경선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경선이야 뭐 끝까지 자기가 참여해서 가면 가는 거죠. 경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선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명태균 게이트 플러스 뭐 이것저것 지금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오히려 지금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실제 그 갤럽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해보면은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4%, 3% 이거밖에 안 돼요. 실제 지지율이 김문수가 지금 10% 정도 좀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 뭐 이준석도 뭐 2% 막 다른 거 다 합쳐져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가 안 되더라고. 이 여권에 있는 사람들 몽땅 다 합쳐봐도.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각계전투를 벌인다고 칩시다. 각계전투 벌여가지고 누구가 이 사람에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기려면 각각 아젠다를 선점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줘야지 이게 좀 끌어나가 동력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지금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뭐 반공이니 반좌파니 그 좌파니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윤상현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나라에 뭐 3대 카르텔이 있다 이러면서 뭐 종북 좌파 세력 뭐 그다음에 사법 좌파 세력 뭐 무슨 세력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런 허무하고 이런 좀 애매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누구가 거기서 이겨서 경선에서 승리하겠어요. 자, 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돼서 리얼미터가 오늘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전체 46.3% 거의 50% 가까이 압도적이네요. 했습니다. 김문수가 18.9 그리고 그 다음이 한동훈이에요. 그 다음이 한동훈이 두 번째로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6.9%. 네. 그 다음에 홍준표 6.8. 오세훈 5.1. 거의 뭐 이제 2등부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한동훈이 많이 회복을 했네요. 꼴찌였는데. 이책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한동훈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김문수를 제칠 정도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끝난 데는 한동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을 완전히 검찰을 통해서 파괴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 국회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달라고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정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있은 강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죠.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후에 지난 4월 총선 누가 당대표였습니까? 누가 공천했습니까? 누가 선거 이끌었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또 대패했죠. 자, 두 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치명타를 줬던 그 주인공이 그때 상대방이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한동훈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을 그냥 탄핵시킨 게 누굽니까?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리막으로 가는 그 변곡점에 한동훈이 있었고 탄핵도 민주당과 같이 했는데 보수 유권자들이 미쳤다고 한동훈 찍어줍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이 네. 그 자기가 사실은 이제 김건희랑 거리를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움직임을 이제 좀 강력하게 시작한 게 2024년 1월 정도부터라고 보는데 네. 그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나오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가지고 결국 이제 하게 하면서 김건희랑은 이제 거리를 완전히 두고 윤석열하고 척을 지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그랬죠. 거예요. 왜? 그래야 제가 정치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완전히 열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차후 대권을 뭐 이 사람이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굴하게 김건희가 이 사람한테 되게 읍소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문자 보내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하지만 김건희가 한동훈이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자기를 완전히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증오심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은 자기 길은 이제부터는 벌어져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행보도 완벽하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행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책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 계엄과 관련된 그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윤석열이 조기에 퇴진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조기에 이제 먼저 물러나고 이 정권 이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덕수 총리랑 자기가 같이 뭐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때가 12월 9일, 10일 막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 끝나고 난 이후였는데 그때가 바로 조선일보에 명태균이가 윤석열 부부에 대한 USB를 넘겨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했다는 그 시점, 그게 이제 10월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김건희가 주진우 기자가 그 공개한 녹취에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한 게 비상계엄 이후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혼자서는 그런 엄청난 플랜을 못 짜요. 한동훈을 그렇게 만들고 한동훈을 부추겼던 사람은 난 조선일보라든가 그동안에 그 당시에 한동훈을 밀었던 그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타임이 한동훈이 갑자기 왜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올까
아마도 김건희하고 그때 우리가 나온 얘기가 조선일보랑 딜을 쳤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니네 완전히 정권이 망가지니 대신 우리가 이걸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너넨 조기 퇴진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우리가 후속 타자를 밀어서 우리 신문사도 살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살고 너네도 우리가 한동훈이 되고 나면은 사법 처리 안 받게 해줄게 이런 식의 딜을 쳤었던 것은 아닐까 그랬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열받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를 밀어내고 네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조선일보를 손잡았어 이런 마음을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저는 그 타임이 그 책을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은 나름대로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 그게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김건희가 그걸 보이콧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로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하면서 완전히 자기네의 꿈이 어그러졌고. 그 조선일보는 하필이면 그런 거 말할 때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맨날 사설이 나오면서 거의 매일 나오면서 계속 김건희가 문제다. 김건희 때문에 망했다. 김건희 없애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림을 다 보게 되면 한동훈은 그동안에 혼자서는 결국은 살 수가 없으니까 검찰 권력하고 언론 권력을 자기의 뒷배로 두고 자기를 그동안 밀어줬던 보수 세력을 자기 밑으로 좀 심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김건희에서 좌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이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 사람이 책을 쓰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아무도 제대로 이재명하고 대처할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김건희하고 척을 지고 내가 이 비상계엄 때에 제대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 밀고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동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보수가 완전히 지금 보수 분열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한동훈은 원래 정치력이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 장동혁 같은 사람도 한동훈 버리고 지금 저쪽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을 밀어주는 이 내부 세력도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한동훈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사람들부터 막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추대가 돼서 뭔가 해본다? 그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분석대로 하면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이든 홍준표는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경쟁을 할 수밖에 그렇게 될 없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보는 게 오세훈 같은 경우는요 진짜 무능력의 극치인 게 우리가 뭐 무상급식만 말하지만 실제 서울시 행정 관련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어제인가 그젠가 그 2036년도에 올림픽 유치한다 그랬잖아요 서울을. 근데 전북으로 근데 그 전북으로 넘어갔어요. 전북하고 서울하고 두 개 도시를 놓고서 투표를 했는데 전북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서울이 11표인가밖에 못 얻었고 전북이 40몇 표인가 얻어가지고 전북이 그냥 무조건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서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든 안 되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행정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서울시에서 물러날 때도 서울시장에서 물러날 때도 그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재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사실은 되게 박원순 시장이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자기가 다시 서울시장 돼가지고 돌아와서 그 전시 행정만 하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큰 물난리 나고 그랬을 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람들이 뭐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능력이 같이 더해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뭔지 드러나겠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뭐 예를 들면 그냥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기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문제 있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협잡해가지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올리고 막 이랬다는 게 나온다면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라서 저는 만약에 싸움이 이제 된다면 한동훈과 김문수의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러면 두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누가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결집력에 있어서 김문수 장관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김문수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보수 진영을 통합하는 데는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간극이 넓어요. 이 극우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 친한계를 거의 뭐 배신자 원수처럼 생각하고요. 친한계에서는 극우층을
정말 버러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국회에서 의총하는데 의총한 내용들을 녹취까지 해갖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그럴 정도로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깥쪽으로 보이는 새 힘은 뭐 세이브 코리아나 정강은 그 목사의 그 활동을 보면 뭔가 오프라인 조직, 그 구구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아주 정제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금 중도 보수 친한계에게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반감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층의 지지를 받고 친한 측의 어떤 반감을 안 산다면 저는 김문수 장관이 무난하게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김문수가 중도 확장력이나 이런 게 저는 훨씬 없어 보이거든요. 한동훈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럼 또 보수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죠. 근데 어쨌든 김문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선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당에서 경선을 해서 뭐 좀 지지 세력이 있다고 해서 밀어봤자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건데 본선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김문수가. 게다가 김문수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김문수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턱걸이를 했죠. 그러니까 턱걸이 3개밖에 턱걸이. 없잖아. 선거 운동도 딴 게 없습니다.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20개. 오히려 한동훈은 그래도 윤석열하고 맞서가지고 어쨌든 그 전에는 같이 부역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2024년 초반부터는 한동훈하고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거리를 두면서 뭔가 자기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김문수는 사실 어디서 처박혀 있던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계속 충성 경쟁한 것밖에 없잖아요. 뭘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밀죠?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가지고 임원 입꼬리 된 거를 그들도 아는데 자기네들이 일찍 한 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미안하다고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김문수는 왜 찍어줘요 그러면? 김문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바보로 생각하면 안 돼.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투표를 아주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윤석열 0.73% 이긴 것도 그거는 물론 이제 거품이 많이 껴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섭섭했던거나 속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동 형식으로 나온 것도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찍었더니 임원 입건이 났어. 이걸 또 알았어. 근데 똑같은 그보다 김문수 더 후진 김문수를 그럼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고?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요. 김문수하고 한동훈 둘을 딱 놔뒀을 때 누구 찍겠어요, 본인은? 저 둘 다 안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찍는데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기권할 겁니다. 누구 무조건이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무조건 찍어야 되면 없어? 저는 그냥 기권할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 세 줄목에서 해보세요. 누구 찍겠어요 본인은? 뭘? 둘 중에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있으면 둘 중에 꼭 찍어야 된다. 꼭 찍어야 저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꼭 찍어야 된다 그러면 누굴 찍겠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난 한동훈을 찍겠어. 알겠습니다. 김문수보다는. 예. 왜냐 김문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일반 국민들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사고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집단의 당내 경선적으로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도 말아먹었고 국민의힘도 말아먹은 그 주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선택하기는 좀 어렵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는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지지층들이 어쨌든 뭐 60% 넘게 지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어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을 탄핵 민주당과 손잡고 탄핵시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년 동안 누가 국민의힘을 이렇게 망하게 했냐? 윤석열이 70이면 한동훈이 30이기 때문에 죽어도 한동훈은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느냐. 내 말은 중도. 그러니까 극우로 가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중도 확장력이라던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누가 더 나을 것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보면 김문수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김문수 맨날 햇소리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 경제 그때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민노총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한 소리가 뭐예요? 이제 비상계엄 끝났으니까 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가 문제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노동계 그 사람이 무슨 기여를 했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대로 된 게 뭐가 없는데 지금 뭐해요? 자기 그때
그 갑질하느라고 119 전화하고 나 김문수인데 말이야 이딴 소리 나고 앉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차라리 한동훈이 낫지 그 둘만 놓고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하고 김주호 대변인의 말을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의 선에서 보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거고 근데 김주호 대변인 말처럼 당내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또 당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집을 하게 되면 또 김문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 음. 데드 셀프님이 선긋봉이다. 그냥저냥 여기 사회자 누구냐? 나를 공격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아니야. 자, 그 감사원 얘기를 잠깐 하고 명태균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원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 공격이에요. 그렇지. 예. 어떻게 보세요, 김지원? 아니 저는 사실 이 김세한 성관이 사무총장인가요? 이분이 전 전 사무총장이 임기 중에 계셨을 때 정말 그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고소 고발도 많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마치 뭐 민주당과 내통한 것처럼 주진우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논평을 내서 제가 우리 당 의원 중에 누가 연락을 했나? 그게 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네. 국민의힘 저기 뭐야 보궐선거 나왔어요.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뒤집어 씌울 수 있는지 정말 좀 아쉽고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은 이런 법치를 훼손하는 이러한 일들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집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관위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이분이요. 강화도에서 출마할 때 최종 4인 후보 중에 한 명에 들었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러면 선관위를 그렇게 공격하는 국민의힘 덮어놓고 공격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어떤 인재풀에 있고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관위 어떻게 사무총장 했던 사람 그만두고 나서 바로 이렇게 경선에 뛰어들고 4인 후보까지 들 수 있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참에 좀 선관위와 국민의힘의 커넥션도 한번 특검을 통해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공격한 게 결국 자기 발을 찍은 거지. 항상 이 사람들은 그래요. 지난번에도 중국인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을 파탄낸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실수해갖고 잘못 계산한 거다. 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중국인들 건보료만 내고 자기네들은 병원도 못 가가지고 오히려 재정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상대방이 막 공격할 때 김주호 대변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최진명 교수님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아니다 좀 제대로 알고 말해라 계속 여러 번 말했었잖아 우리가.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말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공격하더니 결국 다 우리말이 맞는 걸로 나오잖아. 그렇죠. 지금 모든 게 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게 맞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놓고 그게 아니고 가짜 뉴스였던 게 밝혀지면 책임도 안 지면서 이딴 햇소리라고 감사원 선관위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쳤는데 결국 다 들여다보면 자기네가 잘못한 거였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세컨폰을 가지고서 정치인과 통화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광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보러 나갔다. 그럼 누구랑 통화를 했겠냐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을 막 국민의힘이 하더니 결국 그게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고 한 정치인들과 거였어. 그럼 통화하지 반성하고 않았을까. 미안해야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근데 어처구니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관위 사무총장을 그러니까요.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소쿠리 그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맞아요. 사퇴를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퇴직 후에 곧바로 국힘 네. 후보로 출마했어. 이거 일부러 근데 사퇴 시기를 노리고서 자기 그때 거기 나가려고 그런 사퇴한 거죠. 거지 뭐. 자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부하고 공천 개입 의혹이 그야말로 이제 점입 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명태균 전문가의 노영희 변호사 있으니까 통화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김건희하고 명태균 씨하고 원래 알고 있었던 다 거예요. 아는 거죠 사실은. 내용은 옛날부터 뭐 맨날 이미 나오던 공개가 얘기고. 됐었죠.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 거라면 이제는 실제 음성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빼박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저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랑 각을 세우고는 있는데 명태균과 강혜경과 김태열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부분은 돈 문제밖에 없어요. 이 미래한국 연구소로 들어온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 돈을 네가 가져갈 돈이었는데 네가 가져갔냐? 안 가져갈 돈인데 가져갔냐? 네가 더 많이 가져갔냐? 내가 더 많이 가져갔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없고 각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과 입증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명태균 씨는 그 미래항공 연구소로 들어온 돈에 대한 관리를 원래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새롭게 기소된 여러 가지 건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명태균, 강혜경 간에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일치해요. 무슨 말이 일치하느냐? 그때 김건희 공천이 바로 그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였다. 강혜경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수금하러 올라갔었다. 그거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저기 명태균과 김건희의 육성 통화를 보더라도 다 나왔죠.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가 중간에서 엄청나게 개입을 많이 했었다. 이준석이가 중간에서 자기 당 대표 되기 전부터 명태균도 도움 받아가지고 여론조사할 때 어떻게 됐다. 그 얘기 계속 있었었는데 이준석은 부인했지만 결국 이준석한테 돈 댔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준석 선거위에서 앵벌이에서 돈 갖다 줘서 해놨더니 얘가 뭐 어쩌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안 나온 게 없어요. 이 사람 말을 그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안 나온 게 많지만 결국 앞으로 나올 것들은 전부 다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것들이 다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항상 말하잖아. 막 엄청 과대 포장하고 자기 능력을 마치 과시하는 쪽으로는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더라. 강혜경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터질 일밖에 없어요. 이제 입증의 문제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에는 명태균 말만 있었는데 이제는 명태균 상대방 즉 그 당사자들의 의식성이 튀어나오고 당사자들의 카톡이나 문자, 텔레그램이 나온다는 게 이제 확실해진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의 통화 녹취 파일을 듣고서 대통령실을 압박해서 구명시도를 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주호영 대표한테 가서 봐. 그러니까 명태균 씨 폰이 전 이제 똥폰이 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명태균 씨가 그때 9월달, 10월달에 로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4월, 5월부터 로비를 했다 그랬어요. 네. 그때는 이제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었는데. 강혜경 씨랑 자기네랑 서로 내용지면 주고받고 막 싸우고 있을 때였었어요. 이때 명태균 씨가 보통 그 전해 같았으면은 이런 거 위까지 안 올라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김영선이가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근데 2024년 4월 달에 김영선이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으면서 아예 X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김영선의 힘 때문에 자기네들 돌봐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관이라든가 그쪽 청원 지역에 있는 성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얘네들한테 들어온 민원 같은 걸 다 그동안 다 무마시켜주고 불기소하고만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경, 김영선, 명태균 씨가 야 우리 이거 그러면 앞으로 잘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번에 잘 안 되니까 일단은 강혜경하고 김태리 덮어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좀 살려놨다가 우리가 정식으로 복귀하면 니네랑 좀 다시 잘해보자 이랬다가 김영선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4월, 5월이 되면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잘려 나가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준석네 라인하고 같이 잡으려고 하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고서는 오히려 이 김건희네 라인 국민의힘을 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더 이상 이제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명태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나 이러이러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 너네 몰랐지 그동안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있고 이게 너네들 이름으로 니네 목소리로 나가면 니네 큰일 나니까 나를 빨리 구명해줘.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구로 함성득 교수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함성득 교수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명태균 씨가 전화 온 거 맞다. 문제가 터졌을 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 맞는데 나는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기도 싫어서 안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그들하고 이미 자리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끊었다고. 그게 바로 이제 요 명태균 씨가 주호영한테 이거 전해줘. 이거는 국민의힘당한테 자기가 지금 SOS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서 다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도 넘겼다는 것도 있지만 5개 정도의 USB를 복사를 해놓고는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그 분석하고 이제 포렌식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앞으로는 이 사람이 안 말해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준 것도 결국은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를 만나서 그 사람 그 주진우 기자 말로는 1박 2일 정도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윤석열과 직접 통한다. 내가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넘겨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 넘겨준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전달해 달라는 의도로 넘겨준 건데 그럼 전달됐다고 봐야겠죠?
자기네들 주장은 안 전달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전달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안 전달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대통령 부부에게만 전달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딱 받으면 당연히 복사부터 하고 자기 하나 갖고 있고 하나는 위에다 보고하고 하나는 저기다 전달하고 이 세 가지 루트로 움직였겠죠. 그리고 이거를 보도를 하나마나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네끼리 고민을 막 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김건희한테 딜을 쳤겠죠. 이 조선일보가 나는 한동훈을 밀고 있으니 니네 빨리 조기에 퇴진하고 질서 있는 퇴진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를 봐주겠다. 이 타임이 다 그 타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일보의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통화 당사자인 뭐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서 보도를 못했다. 이거는 언론 윤리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공익성의 문제가 사실은 그 그럼요. 정보통신비밀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잖아요.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봐도. 그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언론사가 이 중요한 이거 사실 범죄에 대한 증거예요. 이걸 자기네가 받았는데 만약에 보도를 하기 싫으면 검찰에 넘기든지 사실 검찰에 넘길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딱 보기에 검찰이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언론사로서 제 기능을 해야 돼요. 검찰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기소 안 한다고 언론사가 공격하잖아요. 맨날 기자들이 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언론사가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보도를 안 해? 언론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보도 기능이잖아. 그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가졌는데 이러이러한 게 어떤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대통령 부부와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간의 커넥션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도를 안 하면 자기가 언론사에서 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딜을 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주진우 기자, 왜 조선일보 기자가 뭐 그랬다는 거야? 너 허위사실로 고발할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우리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기자가 시인을 했거든. 나 가지고 있는 거 맞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내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내지는 자기네가 뭐 보도를 안 했으면 왜 보도 안 했는데 그건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인데 생각이 짧았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주진우한테 너 왜 허위사실 유포하냐? 너 고소할 거야.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사의 역할과 사명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고 그럼요. 이렇게 그런 걸 중요한 해야죠. 사안은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도가 돼야 되는 보도를 안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정보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죠.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언론사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하는 행태는 좀 흥신소 같지 않나요? 흥신소에 있는 직원들이 뭐 불륜이나 비리 증거를 확보를 하면 그것을 어떤 대상제 거래 수단으로 많이 쓰잖아요. 뭔가 그런 의심이 사실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언제 취재원 동의받고 보도했습니까? 아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도할 때 취재원 동의받고 보도할 거예요? 우리 뭐 가진 사생활 다 털어갖고 그냥 단독 보도 낸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야 그런 흥신소용 취재 행태를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뭐 한번 선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비전 선포. 우리는 흥신소가 아니다. 흥신소용 취재 보도를 이제 안 하겠다. 저는 비전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22년 5월 9일 날 나눈 통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전화를 했고 그 옆에 김건희 씨가 있었어요. 근데 왜 또 김건희 씨와 명태균이 전화했냐? 해결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통화를 했냐? 김건희 씨는 공치사를 좋아합니다. 광을 팔려고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민원을 듣고 국가 권력을 또 공당의 그런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에 고맙다는 표시, 공치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상합니다.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와 그 결정적인 녹취록을 조선일보에 제공을 했고 조선일보가 그걸 보도 안 했어요. 그럼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야 되죠.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 저는 조선일보와
어떤 김건희 씨 간의 모종의 딜이 있었고 그 딜에 굉장히 경로를 했을 것이다. 그렇지. 거기에 이게 이제 아까 노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변호사가 말씀한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정말 불쾌한 요구 조건을 얘기했을 수가 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한동훈. 한동훈이 꼈기 때문에 뭔가 분노하지 않았을까. 행복한 표정이야. 아니 한동훈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언제는 뭐 시동생이라 그러면서 넥타이까지 사주다가 이제는 그냥 원수보다 더 하듯이 조선일보도 폐가 날 정도. 저는 그게 아니라면 한동훈이 끼지 않았다면 네. 그렇게 김건희가 분노했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한동훈 때문이다 결국은. 네. 그리고 강혜긴 씨 휴대전화에서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자꾸 본인은 관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최모 씨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나 김영선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하고도 녹음 파일이 나왔군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가 김현선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누구? 그 홍준표 씨 아들 친구 최 씨. 친구, 예. 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부탁을 부탁했고 했다. 그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납하게 해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을 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 그 회원 명부, 당원 명부 그 명부를 넘겨주고. 강혜근 씨 측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에 넘겼던 사람이고 그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또 조작해 가지고 또 홍준표는 찌그러뜨리고 윤석열을 올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김영선 보좌관으로 일을 했다가 나중에 그 대구시청에서 일을 해요. 홍준표가 대구시장 된 다음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이제 이 건이 터지고 나니까 작년 10월인가에 잘렸죠. 그러면서 홍준표가 쟤는 나는 모르는 애야. 아들 친구라고 돌아다녀고 내가 좀 봐줬는데 명태균 편에 붙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더라. 쟤랑 나랑 관계도 없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최 씨 입장에서 보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이렇게 또 박절하게 대하고 모른 척 하더니 내가 엿 먹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도 선긋기는 뭐 이게 관계 없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겠네요 결국은. 아유 당연하죠.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에 대해서는요 대선 전에 터트릴 만한 아주 엄청난 게 있다.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해 왔어요. 그럼 아직도 터트리지 않은 뭔가가 남아 있는 상태군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큰 게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 주장은 그 명태균 씨 주장은 돼지를 아무 때나 잡냐 날 잡아서 잡는다 잔치날 잡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잔치라고 하는 건 대선이거든요. 대선 즈음에 큰 거 터뜨리겠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봐야 돼. 왜 웃어요? 돼지 그러니까 뭔가 좀 돼지 2마리 잡는다니까. 참 명태균 씨가 말은 잘하네요. 알고 자기네 변호사도 웃겨. 오세훈입니까 오징어입니까? 홍준표입니까? 뭐 홍두깨입니까? 이러고. 아 진짜 자기네끼리 무슨 뭐 말장난하는 무슨 모임을 만들었나 봐. 홍두깨?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오징어? 오세훈을 만났다는 거. 오세훈이 안 만났으면 오징어를 만났습니까? 이러잖아 자기네끼리. 경남에서 소머리 하던 아저씨한테 우리 대권 주자 2명이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 나오면 그럼 기다리고만 있어. 니네 한번 나와서 거짓말 좀 해봐. 그래서 요새 찍소리도 못 하나? 쳐줄게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자 웃긴지.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노영희 변호사가 또 법률가시니까 소추의 개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셔 대통령의 당 취임을 하게 되면 재판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소추는 어떤 개념입니까? 기본적으로 소추라고 하는 거는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어디 재판정에 세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즉 기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재판정에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일을 못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게 원래 기본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 사람이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거를 막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국민들은 저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잘 지도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잖아요. 아까 한 명이라도 혹은 2명이라도 많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다수결 대통령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한 명이 많아가지고 다수결 되면은 무혐의다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헌법적 결단은
일단은 소추 안 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를 하면서도 그것의 전제가 되는 거는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유지해주고 그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일단 그 사람에게 임기를 보장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네. 이게 바로 헌법이 정해놓은 규칙이란 말이에요. 전제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2심이 나가고 2심이 3월 26일 나온대잖아요. 네, 26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심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건 확정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또다시 선거하고 또다시 그 사람을 무효를 만들고 그럼 안 이걸 대한민국이 원하겠어요? 그럼 10년 내내 대한민국은 맨날 선거만 하고 대통령 집어넣기만 하고 이런 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헌법적 결단을 따져봐도 그렇고 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형사재판을 뭐 계속해서 해야 된다니 말아야 된다니 이런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멈춘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고,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또 계속 공격을 해댈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도 뭐 그만둬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막 퍼뜨릴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거 잘 아시고 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싫으면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안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뽑으면 그러니까 뽑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내 말은. 그렇죠. 오늘 끝내려 그랬는데 끝내야죠. 근데 아니 뭐야 팀장이 뭘 보내가지고 또 뭘 보냈어?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이거 꼭 얘기해야 된대요.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캐티 방식이라고 하죠.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4.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거 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를 공격하시느라고. 최영호. 오늘 뭐 케미가 좋은데요. 뭘 또 공격? 오마이 TV에서 좀 긴급 편성으로 최영호.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최진명이 한 게 뭐가 있을까? 또 네? 봐, 또 시작해. 최진명이 뭘 했지? 욕 먹는 것도 재능입니다. 여러분, 네. 이들이 아무리 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저는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오마이의 고인물을 제가 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도 좀 체질 개선합시다. 합시다. 정신 네. 차리세요 오마이. 두고 봅시다. 자, 오늘도 박정호 기자 대신 최진봉의 핫스팟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영희 변호사 바쁘시다 가셔야 되잖아요. 네, 또.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11시부터 또 다른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11시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저희가 또 중간에 다른 방송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11시까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아니라 박정호 기자와 잘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긴급 편성 최영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